자, 광문자전이고요. 네, 수능 특강에 수록된 8번째 작품인가요? 네, 8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광문자전인데 일단 우리가 늘 읽듯이 산문제제죠. 그래서 산문 읽기에 우리가 원칙을 좀 정했었습니다. 어디부터? 네, 마지막 부분이 있죠. 네, 마지막부터 읽자. 그래야 주제라든가 등장인물, 주인공이 누군지 감잡기가 좋아요. 이 마지막부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제를 짐작할 수가 있고요. 확연하게 눈에 보이듯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제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특징이 있죠. 인물의 특징 중에서도 특히 주인공을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결국은 핵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 거니까 소설의 산문의 마지막은 항상 중심 인물을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주제를 구현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인물의 특징, 주인공 파악이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해의 원칙과 개념 중에서 소설의 주제의식이죠. 네, 소설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산문도 좀 비슷하긴 해요. 소설의 주제는 주인공의 갈등 해결이잖아요. 자, 주인공의 갈등 해결인데 이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읽으면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주변 인물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은 마지막 단락은 주인공을 반드시 등장시켜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를 할 때 누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어떤 진행되는 내용보다 갈등을 해소하는 건데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소설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갈등 해소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또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대충 짐작하기가 편하죠. 서울 안에 명기들이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서울 안에 명기들이 이름난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광문이 후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그런가요? 광문에 어떤 좀 대단한 면이 느껴지죠. 그걸 굳이 쓰거나 굳이 문제처럼 개념을 착착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광문이 기생들한테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거 뭡니까? 광문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향력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다음.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각전의 별감, 부마도의 청지기들이 하니까 하인들이겠죠. 웃음에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다른 건 모르고 이 계급의 청지기들이니까 하인들이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해서 어떤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나오겠죠. 운심이 광문이 있고 운심인데 둘 중에서 누가 주인공일지 이제 좀 이따 판단이 되겠죠. 기생이 그랬잖아요. 근데 기생 뭐라고? 자, 기생은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뭡니까? 기생의 값어치가 한 푼도 안 나갔다니까 여기서 우리 짐작하죠. 광문이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 고를 타면서 운신도로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일부러 늑장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누구? 우리마, 별감, 부마도이 이런 청지기들이 왔어도 춤을 추지 않았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군요. 자, 계속해서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처간에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에 앉았다. 높은 자리에 앉았네요. 야, 이거 봐라. 상자에 앉았다. 뭔가 상징적인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광문의 어떤 높은 인품 또는 높은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광문의 높은 위상,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위상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진데 초라한데 윗자리에 앉았어요.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그 행동이 조금도 꺼리낌 없이 의기양양했다 해서 요거는 외적인 특징, 외모라든가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외모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간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특징, 당당한 인물이죠. 간접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묘사하고 특징을 제시한다라는 건 광문이 주인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자, 요거는 뭡니까? 광문의 초라한 외모죠. 다시 한번, 광문의 외모 묘사가 예를 들어 광문의 어떤 초라한 외모이지만 이렇게 윗자리에 앉고, 그렇죠? 윗자리에 앉고 행동 거지가 범상하지 않은 걸 보면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초라한 외모 묘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광문이 비범한 인물임을 암시하는 거죠. 범상하지 않은 인물의 비범한 인물을 대비적으로, 대조적이죠? 대비적으로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광문이 주인공이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고전소설이니까. 이렇게 짐작하면서 가는 거죠.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치에서 쫓아내려고 하였다. 온 좌상, 앉아있는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했다. 사람은 모르겠지만 광문이 스스로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가 무릎을 치며 곡질 맞춰 노프랑나가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자, 칼춤을 추지 않았다랑 서로 대조되죠. 여기 운심의 행동을 통해서, 운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더 중요시하는 겁니까? 부마도이도 필요 없어요. 왕족도 필요 없어요. 광문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문의 어떤 위상을 암시하는 겁니다. 니들이 와도 나 춤 안 출 거. 광문이 왔어? 춤추는 거예요. 그래야 좌상이 모두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해서 즐겁게 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호탕합니다.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라고 해서 요거는 광문의 폭넓은 사귐이겠죠. 광문의 폭넓은 사귐인데 광문이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광문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광문이죠. 광물이 아니죠. 광문의 어떤 인간됨을 운심이 알아본 거예요. 한마디로 알아본 건데 이거 이제 또 다른 말로 뭐냐? 어떤 운심의 마음을 움직인 광문이죠. 마음을 움직이는 광문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 내용은요. 운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귀족들이 와도, 고관대장이 와도, 재산가들이 와도 움직이지 않던 운심이 광문이 오니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자, 여기 좀 할까요? 여기 또 다시 지울게요. 산문 읽기 요거 좀 지우고 이제 광문자전에 집중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문자전의 마지막 단락, 몇 번째 단락인지는 몰라요. 몇 번째 단락인지는 모르지만 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소설입니다. 한문 소설이에요. 일단 마지막 단락이라고 요 마로 써놓을게요. 마지막 단락은 요겁니다. 광문의 인간됨을 알아봤다. 자, 광문을 위해 다시 한번 광문을 위해 춤을 추는 운심이다. 이렇게 한번 쓸게요. 춤을 추는 운심이고요. 운심이 어떤 거라고? 다른 귀족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춤을 안 췄어요. 근데 광문을 위해서 춤을 춘다라는 얘기죠. 거지를 위해서. 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저렇게 영향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왜 춤을 췄는지 이유는 느껴질 거예요. 광문의 어떤 소박하고 솔직한 성품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제 처음 부분으로 좀 가지요. 네, 처음 부분. 그래서 처음 부분을 먼저 보고 와도 고전소설은 별로 큰 지장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와보면 네, 광문자전 여기 있네요. 그래서 광문자전 첫 번째 줄부터 주인공을 대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소설은 아니네요. 그래서 광문자전. 자,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첫 번째 문단 공간 좀 확보하고요. 자, 광문이라는 거지가 있었다. 직업, 신분 암시하는 거죠. 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최소한 대단한 권세가나 왕족인 줄 알았더니 광문이 거지였습니다. 거지죠. 그래서 자, 광문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광문은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이고요. 원래 이게 전 형식이에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죠. 여기 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인물의 일대기를 쓰는 겁니다.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건데 출생부터 사망 때까지의 그 행적을 적는 것이 바로 광문자전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지였답니다. 네, 저는 거지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첫 번째는 당연히 광문의 신분이겠죠. 광문의 신분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신분을 제시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거죠. 양반 사회를 풍자하려는 의도가 단면이 담겨져 있어요. 양반들보다 광문이가 더 뛰어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풍자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양반 사회를 왜 풍자합니까? 이 양반들은 신분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네, 신분제 또는 계급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계급 사회의 허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있어요. 벌써 신분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 그 신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낼 거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자, 일찍이 지금 종로 시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해서 그죠?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라고 해서 이 광문의 인물됨의 특징과 관련이 되는 거죠. 서구를 지키게 한 적이 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해서 하루는이라고 하는 거니까 좀 에피소드가 나오나요?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요거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라고 하는 것은 좀 추운 부정적인 배경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부정적인 어떤 배경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당연히 비극적 사건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안 좋은 사건을 암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비극적 사건은 뭐다? 아이가 죽는 거죠. 거지 아이들이 빌려나가고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 나가지 못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군요. 조금 뒤 그 아이가 취해 떨며 숨을 고르는데 소리가 처량하였다. 너무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자, 몸소 나가서 밥을 빌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아이는 국어를 하러, 동양을 하러 못 나갔어요. 그래서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휴머니즘이죠.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인간의 또는 인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인정이 있어요. 광문은요. 인간미. 그죠? 인간미 인정이 있는 거죠.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해서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한 아이로 연결해야 되죠.
소리가 몹시 처량했다. 죽음을, 숨을 몰아쉬는데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그래서 뭡니까? 네,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겠죠.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이는 벌써 죽었다. 비극적인 죽음인데 요거는 그 당시에 백성의 어떤 비참한 삶을 상징하는 거죠. 삶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어느 집으로 들어가 그 집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해서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이거는 뭐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광문의 어떤 오해 또는 누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해하고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얘기하지 않고 어느 집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계를 놀라게 했다라고 얘기하네요. 피신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계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또 오해를 받아요. 여기서 오해를 받는데 도둑으로 뭡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도둑으로 오해받는 원인입니다. 오해받는 원인이 아무 집이나 쓱 들어갔는데 걔가 놀라서 막 짖었겠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는 말이에서 집주인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광문이 주인공인 건 알았고요.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인물. 자, 두 번째죠. 어떤 주제 형성이라든가 광문과 관계에서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게 하는지 볼까요? 근데 집주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집주인은 나중에 광문의 어떤 진가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진가를 알아보게 된다. 요거를 좀 미리 써놓을게요. 광문이 뛰어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나중에 믿게 돼요. 오해를 좀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문이를 꽁꽁 묶었다는 건 도적으로 의심한 겁니다. 알아보지만 지금 요 상태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라고 하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광문을 도둑으로 의심을 먼저 시작은 합니다만 결국 광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시장에 나가서 나를 알아보라라고 해서 자신감이죠.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내신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라고 하는 거죠. 진가를 알아본 부분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새벽녘에 풀어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집주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끝나나요? 이야기가?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제 살인 누명을 쓴 건데, 자, 살인 누명을 쓰고서 집주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십시오. 해서 풀어주었다 하는데라고 하니까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기로 아니고요. 그래서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거적을 갖고 떠났네요. 자, 요거 볼까요? 자,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건 죽은 아이의 시체를 한 장, 죽은 아이를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장례를 치르려는 목적이에요. 치르려는 목적인데 이 장례를 치르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뭡니까? 광문의 인간미하고 플러스 어떤 예법을 따르는 거죠. 장례를 치르는 그 예법을 따르는 인간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광문은 이렇게 인간미도 있지만 예법을 지키는 인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뒤를 밟아 멀찍이 바라보니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기에 와서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해서 다시 한번 거지 아이들이 던져버리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지 아이들은 뭡니까? 냉정한, 그죠? 네, 매정한 거지 아이들이요. 매정한 세태를 반영하는 거죠. 세태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정의 없는 매정한 세태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요걸 뭡니까? 염량세태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염량세태. 자, 됐나요? 그러면서 광문의 일화가 있죠. 죽은 아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끊으면 안 될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질고 가 공동묘지에 묶어서 울다가 중얼거리다 하는 것이다 해서, 그래서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 묶어서 울다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서 거적을 갖고 온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건데, 네, 중얼 하는 것은 죽은 아이를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네, 죽은 아이를 애도하는 거죠. 죽은 거지 아이를, 네, 애도하면서, 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하늘에 가서 극락왕생하세요, 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겠죠. 예, 중얼거리는 것까지 쭉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문의 인물됨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광문의 인물됨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네, 광문의 인물됨. 자, 장면 넘깁니다. 장면 넘어가서 죽은 아이를 애도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아직 첫 번째 문단 마무리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보고서 판단할까요?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하는 부분인데, 예, 요거 죽은 아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가볼까요? 해서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그 사유를 물어보니, 이 부분입니다.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 문단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에피소드다. 구분점이죠. 그래서 상을 낱낱이 고하였다. 해서 그 전의 일이죠. 일단 거지 아이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런데 아이가 추운데 죽었다. 나는 그 나이에 밥 동냥하러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집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광문을 내심 의롭게 여겨해서 뭡니까? 네. 광문을 의롭게 여긴 것은 일단 불평을 하지 않았죠. 불평이라든가 변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의롭게 장사를 지내줬어요. 거기서 보니까 쭉 보니까 장사도 치러주는 걸로 봐서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을 한 거네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준 걸로 봐서 집주인이 감동을 한 거죠. 집주인의 감동. 이렇게 좀 집주인이 작용을 좀 하네요. 그래서 필수적 보조 인물일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요. 그래서 의복을 주며 후하게 대우를 했어요. 자, 집주인의 감동, 의복을 주며 후하게 대우한 것이 바로 이 감동을 나타내는 거죠. 물질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했다 해서 광문을 천거를 했죠. 추천을 해서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라고 하는 정도로 조력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집주인의 도움입니다. 집주인의 조력이라고 써놓을게요. 집주인의 도움, 조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국에 고용이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광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광문의 누명과 아이를 죽게 하는 누명과 오해죠. 오해를 광문의가 아니라 광문이죠. 광문이 누명과 오해를 해소하고 약국의 천거가 된 거죠. 약국에 고용이 된 겁니다. 약국에 고용이 된 겁니다. 요게 일단 최종적인 내용인데, 자, 누명과 오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지 아이의 죽음이죠. 거지 아이의 죽음과 그 다음에 도둑으로 오해를 받은 겁니다.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네, 거적대기를 통해서 장례를 치렀고요. 거적대기를 통해서 장례를 치렀고, 그래서 집주인의 이 약국에 고용된 것은 집주인의 도움이 있다. 집주인의 감동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 부수적인 내용들을 요 밑에다 깔면 돼요. 요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집주인은 광문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집주인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다른 보조 인물들도 있지만 광문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보조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필수적 보조 인물이자 플러스 뭡니까? 조력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됐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죠. 오랜 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죠.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에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그래서 약국 주인이겠죠. 약국 주인이겠죠. 그래서 그 부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집주인이 아니라 약국 주인이에요. 추천받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 자주자주 뒤를 돌아다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그래서 요거 뭡니까? 광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나서다 말고 미심쩍은 눈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바로 뭡니까? 요거는 행동을 통해서 광문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약국 주인의 특징,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냈어요. 왜? 돈을 집에다 두고 나가는데, 많은 돈을 두고 나가는데 의심스러운 거야. 얼마 후 돌아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여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해서 요거는 집주인인가요? 약국 주인인가요? 그래서 약국 주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약국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약국 주인의 어떤 신중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중한 성격 또는 망설이는 거죠. 왜 망설입니까?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은 하고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기는 한 겁니다.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해서 광문이도 여기서 보면 뭡니까? 광문도 신중하고 과묵한 성격이죠. 즉 여기에서 보면 그만둘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부자에게 의심받는 건데 요거는 광문도 약국 주인이죠. 약국 주인의 의심을 느끼는 거죠. 의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한 거죠. 자, 요거 이제 약국 주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죠. 그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보조인물이죠. 부자가 있고요.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의심을 광문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아저씨 돈을 빌리러 왔다가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부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광문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어른 남자에게 성인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범인이 누구다? 처조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갔던 사람은 처조카. 오해가 해소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해소가 된 겁니다. 다음 여기 장자라고 하는 말은요. 점잖은 사람 여기 또는 대인을 나타내는데 광문을 나타냅니다. 장자는 광문이다. 점잖은 사람, 덕이 높은 사람을 장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 다른 말로 광문인데 광문은 뭐라고요? 덕이 높은 사람을 장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나는 소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자이죠. 약국 부자인데 부자의 어떤 반성이겠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광문을 좀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러고는 알고 지낸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상처들의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전화위복이겠네요. 그래서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 문화의 측근들에게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대니 결국 뭡니까? 결국 칭찬한 거예요. 공경 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 모두 이야기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해서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치켜 세웠던 이 얘기가 여기의 핵심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전화위복입니다. 그래서 광문의 처지를 얘기하자면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전화위복이 됐죠.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한 손님들과 공경, 높은 벼슬아치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그렇죠? 두어 달이 모두 광문이 모두부터 할게요.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광문의 평판이 유명해진 거죠. 광문의 평판이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문에 대한 어떤 긍정적 평판에 해당이 되고요. 긍정적 평판과 함께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약국 부자의 일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안에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거죠.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한과 아울러 해서 광문 자체뿐만이 아니라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밑줄 좀 바꿔야 되겠죠? 알아본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 정도 좀 지어볼까요? 자, 알아본 것을 칭송한다라고 그랬죠? 다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광문의 어떤 영향력이죠. 광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긍정적으로 인식되니까 광문의 영향력이 이제 슬슬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칭찬하였다라고 해서 부자에 의해서 약국 부자겠죠? 네, 부자에 의해 광문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되죠. 돈 문제로 인해서 약국 부자로 인해 광문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광문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칭찬을 하는 거죠. 유명해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약국 주인이 유명해졌어요. 약국 주인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약국 주인과의 일을 통해서 광문이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에피소드는 뭐가 있습니까? 약국 부자로 인했는데 약국 부자에 관련돼서 돈 부분이죠. 돈을 누가? 처조카가 빌려간 거죠. 그래서 돈을 처조카가 가져간 거죠. 가져간 건데 이것이 오해였고요. 오해가 해소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광문이 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이 정도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여기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죠. 칭찬하였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문이 더욱 유명해졌다. 광문의 어떤 뛰어난 인품이 알려지게 된 거죠. 광문의 인품이 알려지게 됩니다. 풍문으로 들은 거겠죠, 사람들이. 자,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세 번째 문단으로 봐야 되겠네요. 크게 잘랐어요.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니까. 여기 마지막 문단은 최소 네 번째 문단 이후가 되겠네. 자, 이때 하는 부분이라서 또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시간이라든가 또는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사건 전개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치비에서 문서 등을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해서 누굽니까? 돈놀이하는 자가 나오네요. 여기는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돈놀이하는 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돈놀이하는 자들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돈을 이제 좀 헐값으로 후려치는,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얘기가 나오네요. 경우에는, 자,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게 되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고 천금이라도 당장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광문의 어떤 겁니까? 광문의 어떤 그 신용과 믿음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몹시 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와, 광문이 보증서면 돈이 그냥 다 빌려줘요. 이야, 대부분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신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좀 유식한 얘기로 이 신용을 다른 말로 신의 있음이라고 얘기하죠. 네, 신이 있는 인간이에요. 유교적으로 보면.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여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달락하고 만석키를 잘하고 철괴물을 잘 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쳤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죠. 여기는 광문의 어떤 외모와 행동을 좀 묘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광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광문의 어떤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인물의 특징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외모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죠? 추억하고 말씀 감동 못하며 입은 커서 하고 묘사와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죠. 춤을 잘 추는 그 묘사와 행동으로
지금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인물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외모 묘사죠. 그래서 이런 외모 묘사가 결국은 광문의 인간됨을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여기 이렇게 할까요? 이런 어떤 외모 묘사가 광문의 인간됨을 대조적으로 아까 체크한 거죠. 인물됨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대조적으로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비적으로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못생겼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민석기를 잘하고 철괴물을 잘 쳐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 달문이다 라고 놀려댔는데 달문은 또 다른 광문의 이름이었다라고 해서 욕을 할 때도 광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한다는 건 놀리는 거죠. 이 놀림을 통해서 광문이 어떤 성격인가요? 광문이 외모가 못생긴 거잖아요. 네, 못생기고 놀림을 통해서 못생기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죠. 네, 우스꽝스러운 모습임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한 거죠. 광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네요. 광문이 여러 가지 이제 잦은 일화들에서 세 번째 문단은 광문의 여러 가지 인물됨의 특징과 일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일화가 제시가 되고 있죠. 다양한 일화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긴지 짐작 가능하죠. 광문의 특징이죠. 광문의 인물됨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간 늘어놓는 거죠. 광문의 특징을. 그래서 어떤 특징인가 봤더니, 그죠? 네,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요. 뭐라고?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 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한 신용을 하니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 풀고 가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야,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화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광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다양한 일화. 첫 번째가 뭡니까? 보증 쓰는 거, 그 다음에 외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싸움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싸움에서 웃음을 유발해서 해소시켜주는 역할이 있겠죠. 외모는 못생겨서 더 부각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싸움을 풀고 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틀린 신용을 하니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싸움을 풀고 와서 갈등이 여기에서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화들을 다 쓰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열거해도 될 거예요.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머리를 닦고 다닌 건 뭡니까? 도련님처럼 여기 길게 하는 거죠. 미혼이라는 얘기죠. 우리 영화에서 혼자 왔어? 라고 그러고 나 아직 싱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장가 아직 안 간 거예요. 자, 됐나요? 그래서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게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으로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거죠. 여자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도 잘생긴 얼굴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남녀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역지사지 또는 남녀 평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고, 남자들이 잘생긴 사람, 예쁜 여성을 좋아하듯이 여성들도 잘생긴 남자들을 좋아할 거야. 근데 나는 못생겨서 주제 파악하는 거죠. 아예 꾸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나는 본래 못생겨서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파악하고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집을 가자라고 권하면 이거 네 번째 요 외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외모 여기서 역지사지 요런 게 좀 필요하면 써놔도 돼. 역지사지 평등사상 요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걸 작품에다 써놔도 되고 여기다 따로 써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작품 부분에다가 써놔도 돼요.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재에 들어갔다가 저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면서 사는 거죠. 서울 안에 집호수가 자그마니 8만 5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 다 못 자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 또 뭡니까? 호탕한 면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부모도 처자도 없다. 혈혈단신이에요. 혈혈단신, 가족이 없는 거죠. 가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가져서 무엇하리라고 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이죠. 아침이면 보통인데 라고 해서 요거는 떠돌이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인데까지. 그리고 서울 안에 8만 원, 서울 안에 집안의 소수가 8만 호다.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하더요. 평생에 다 못 자게 된다 해서 여기는 뭡니까? 호탕한 성격이 있죠. 호탕함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8만 호가 다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못 자. 그래서 뭡니까? 호탕함 또는 어떤 여유 있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에 관련된 거죠. 집에 관련된 것에 어떤 겁니까? 가족이 없고요. 광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떠돌이의 삶을 산다. 저렇게 체크해 놓은 것을 간단하게 좀 적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욕심이 없어요. 무욕적인 태도다. 무욕적. 굳이 쓰자면. 그 다음에 호탕함이죠. 호탕함.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호탕함도 있고 여유도 있는 듯. 이렇게 정리하면 돼. 부수적인 건, 디테일한 건 필요하면 이렇게 따로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기생운심이 나타나는 것은 또 뭡니까? 여기가 마지막 단락이 네 번째 단락이 되는 거죠. 자잘하게 좀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을 일단 도입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집주인과 거지아이와 집주인 약국부자로 이어지는 얘기를 좀 따로 잡았지만 그 외에 소소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광문의 인물됨이 나타나는 거죠. 광문의 인물됨을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쪼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또 운심의 얘기를 보니까 광문의 영향력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만큼 광문의 어떤 폭넓은 사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얘기로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은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 내용 마무리할게요.